안녕하세요. 원탁국어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원탁국어 독서 1권 내용 2에 요약하기 실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약을 하는 이유는 독서 지문을 한 번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약 방법을 모르실 경우엔 원탁국어 1권 독서편 파트 1의 지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독서 지문이 힘든 이유는 지문의 길이가 길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구분하지 않고 감으로 풀기 때문이에요. 독서 문제는 내용 문제, 구조 문제, 보기 문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문제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풀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내용 일치 문제의 선지를 먼저 읽으시고 그래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를 활용해서 지문을 이해하시면 빨라지겠죠. 그죠? 근데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들은 스스로 문장으로 써보세요. 당분간은. 그 다음에 요약한 내용을 보고 서론, 본론, 결론 나누는 걸 구조 파악이라고 그러는데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고 주제를 찾으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은 내용 문제나 구조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 자, 동영상 청취 후에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해석하시거나 문제를 풀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기 실전 연습 1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사람의 마음을 이성과 감성으로 나뉜다. 옛날에 성리학의 사람의 성품에 해당되는 작용을 이와 감정에 해당되는 기로 나타냈다. 사람의 성품은 이성과 감성으로 나뉘는데 성리학으로 치면 이성이 이에 해당되는 거고 감정이 기에 해당된다 이 얘긴데 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A 그러나 B 구조일 때는 뒷부분을 요약하라 했죠. 그죠? 그러면은 뒷부분에서 여기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참으로 그 사회가 지닌 문화 전통에 따라 틀이 잡힌 존재이다. 여기 A 그러나 B 구조인데 A 그러나 B 구조인데 A는 인간은 이성에 따라 행동을 한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문화 전통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가가 문제 제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전통에 대한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간은 그의 사회와 그 사회 속의 문화 전통에 떼어 살피면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자,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삶의 반성을 결정하는 가치관과 세계 같은 것은 오직 문화 전통에 힘입어서 익혀진다. 인간은 문화 전통을 거쳐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아기 때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땐 아무것도 모르지만 전통을 거쳐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럼 요약하면은 인간은 문화 전통을 거쳐 다시 태어난다. 그럼 앞부분에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다에서는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했죠. 창조라는 단어, 그죠? 그럼 이때는 창조가 중심이 되는 거야. 글쓴이는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이 창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도 있지만 창조도 중요해. 그래서 자, 인간이 문화 전통을 결정된 존재이면서 문화 창조의 주체라는 점 또한 그러하다라고 해서 문화 창조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라에서는 이제 전통과 창조는 서로 맞서는 요소이면서도 어울리는 요소이다. 그러면은 전통 우리가 과거의 것을 고집하는 거고 창조는 새롭게 어떻게 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맞서는 요소면서 어울리는 요소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비로소 인간의 창조이기도 하다. 문화는 늘 지난 날부터 오고 다시 앞날을 향해서 작용한다. 전통은 대체로 기성세대와 생활 공동체가 보존하고 전승하며 창조는 젊은 세대와 천재로운 개인에 의해서 나아진다. 여기는 요게 중심 내용으로서 어떻게 전통과 창조의 관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글쓴이는 전통이 더 중요해 창조가 중요해 둘 중에 하나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읽어보지 않아도 예상이 가능해. 왜 그러냐면은 자, 모든 글은 이렇게 서론하고 결론이 맞닿아 있어요. 서론하고 결론이. 그러면은 서론에서 전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론도 전통으로 끝나야 되고 만약에 서론에서 창조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결론도 창조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전통으로 끝날 거라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자, 순전히 논리로만 생각하면 창조가 먼저고 전통이 뒤따른다. 그러나 역사 현실로서 문화 전통은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참조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죠? A 그러므로일 때는 뒷부분 요약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생각하면 전통이 먼저고 창조가 그 바탕 위에 이루어진다. 그럼 글쓴이는 전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새 것의 창조를 높이 평가해도 우리 문화에서는 아무래도 전통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수 없겠다. 탈전통이라는 표현이 나도는 오늘날에도 그렇다. 그럼 결국에는 오늘날 문화 전통은 여전히 우리한테 중요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조 정리해 보면은 자, 가가 서론이죠. 그죠? 서론이 중심화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 인간은 전통을 거쳐 다시 태어난다. 그럼 가문단의 부연 설명이 되는 거고요. 창조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전통과 창조 관계를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글쓴이 창조보다 전통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 문단을 정리해 주시면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은, 강문단의 중심 내용인데,
가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나도 아니고 라가 맞겠죠, 그죠? 전통과 창조의 관계.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거 이런 경우 주제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 문단 내용 정리해 준 게 어떻게 돼? 4번이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오늘날 전통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4번이 되는 거죠. 자, 실전 연습 2에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오늘날 미술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기역, 미음 중 강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거. 아, 그러면은 기역, 미음의 밑줄들이 다 강문단의 주제문이다.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돼? 뒷받침 문장이 되는데 기역, 미음 중 주제문이 아닌 걸 찾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읽어가면서 여기 밑줄들이 주제문인지 아닌지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주제문은 범위가 포괄적이고 큰 거랬죠. 그죠? 보통 앞에 아니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앞에가 주제문이 나머지가 뒷받침 문장. 그 다음에 뒤에가 주제문이 나머지가 뒷받침 문장. 그러니까 주제문은 문단의 앞뒤에 있는데, 주제문이 여기 있으면은 뒷받침 문장은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건데. 자, 오늘날 우리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미술사는 미술의 역사인데 조선시대에는 시대 미감이 결여된 왕조시대의 산수화나 수묵화, 그죠? 중세 때는 산수화나 수묵화를 그렸고, 자, 오늘날은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서양에서 들어온 건데 아무런 주체성 없이 자본의 논리에 영합하는 모더니즘 미술도 반성하게 되었다. 지금 이제 그 모더니즘 다음이 후기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여하튼 지금 오늘날 우리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과거 왕조 시대의 산수화나 모더니즘 그 미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주체적인 시각으로 미술을 다시 보자 하니까 얘가 포괄적이고 나머지가 뒷받침 문장이 가능한 거 맞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늘날 변혁의 시대니까 미술사를 다시 쓰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서론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네가 다 그치? 여기 니은이랑 디귿이 주제문인데 여기 이제 포괄적인 거죠. 이게 근대 미술의 기점을 구분, 시대 구분이라든가 미술사의 기술의 주요한 항목들도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 그럼 이게 주제문이면 나머지가 다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 예시 이런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분단시대니까 분단시대 극복을 위한 통일의 미술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미술사를 쓸때 그 미술사는 미술의 역사인데 미술사를 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항목들이 이런 것들 시대 구분이라든가 미술사의 그 항목들을 새롭게 설정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그 과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분단 극복을 위한 미술사를 해야 된다. 그럼 요게 뒷받침 문장이고 나머지가 다 주제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긴 예시 문단이 되는 거예요. 예시 문단.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 같은 일대 시각 교정에 앞서 우리에게 소중한 체험이 있다. 그럼 이게 주제문이라는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80년대 이래의 사회 변혁 운동들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문예 운동에 숨은 역량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민족 미술 운동을 무시하려 해도 80년대 가장 귀중 있게 우리의 미술을 접한 사실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새롭게 쓰여질 미술사는 마땅히 이 같은 민족 미술에 대한 양상을 평가해야 된다. 아, 그러면 우리는 80년대 민족 미술에 소중한 경험이 있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나네요, 그죠? 근데 A 그러나 B 구조는 뒷부분을 요약해라 했죠, 그죠?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미술의 운동의 존재 의무를 기술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술사를 봐본 시각의 문제이다. 극우의 보수적이긴 혹은 외세지향적 시각으로 우리의 건강한 미술 활동을 미술사라는 그릇 안에 담아내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보적이면서 객관적인 시각만이 우리의 미술을 새로운 각도의 주체적인 자세로 생동과 함께 체계화시킬 수 있다. 아, 80년대 민중미술도 중요해,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술사를 바라보면 특히 주체적 시각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미술사를 쓰는데 역사잖아요. 역사. 그죠?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이 필요하겠죠. 그걸 사관이라고 하는데 미술사를 그냥 과거의 것에만 얽매일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 주체적 시각으로 미술사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어. 그럼 주체적 시각이 더 중요해. 그래서 시각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가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라문단에서 네 번째 문단이 주제문이 되면서도 글 전체의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여기 마지막 부분은 결국 그 보다 건강한 미술을 위한 시각교정만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다 해서 시각교정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사를 쓸 때 주체적인 그 시각이 중요한데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준 거죠. 시각교정이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마무리 강조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주제를 강조하는 거고. 그러면은 구절을 보시면은 변혁의 시대에 미술사를 다시 쓰자. 이런 건 예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제문, 글 전체의 주제문이고, 그 다음에 시각교정을 강조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덧붙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변혁의 시대를 맞이 미술사를 쓰기엔 우리 주체적 시각이 더 중요하다. 이게 주제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시면 당연히 1번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2번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단을 요약하시고 서론, 본론, 결론한 주제문을 찾아주시면은 내용일치 문제나 아니면 어떻게 제목 찾기, 주제 찾기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된다는 거죠. 요약하기 실전 3회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각 문단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아, 그럼 이런 경우는 답 하나 빼고는 다 맞는다는 얘기니까 여기를 먼저 읽어보시고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를 갖고 들어가시면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가 아닌 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가는 예시로서 양약의 기원과 발달, 나는 한약의 특성과 과제, 동양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 한방의 현대 이야기의 조명의 전망, 비방으로 삼방의 차. 아, 그럼 전체적으로는 한방에 대한 얘기 같죠. 그죠? 한방에 대한 얘기. 이제 하나씩 확인하면서 갈게요. 가문단, 예시로서 양약의 기원과 발달. 자, 고대 중세에 이르기까지 종상을 막론하고 질병의 치료를 다양한 식물기원의 생약을 이용했다. 생약은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그대로 어떻게 날것으로 뽑아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것은 각 문화권마다 전통 의료를 사용한 동서양은 서로 다른 체계로 발전시켜 왔다. 서양에서는 고대로부터 개개의 생약 하나하나를 위주로 해 약물로 사용해왔고 현미경을 이용해서 간볼법을 했다. 자, 그래서 뭐를 예로 들었어요? 해열 진통제의 대명사격인 아스피린도, 그죠? 전구나무 물질이 버드나무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약학을 전공해서 상식에 속한다. 그래서 강심제, 고혈압 치료제 이런 거에 쓰인다. 예시로서 아스피린을 예로 들고 양약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얘기한 거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한약의 특성을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특성은 자, 어디까지일까요? 특성은 여기까지요. 큰 변화 없이 옛 것을 사용하여 답습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생약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한방이 있고 양방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동양에서는 실증적, 분석적, 개별적이기보다는 관념적, 종합적, 철학적이다. 그러면은 서양 거는 실증적, 분석적, 개별적이고 동양은 관념적, 종합적, 철학적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 얘기는 조금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그 양약이니까 두통약 타이레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타이레놀을 시중에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100명이 다 그 약을 먹어보고 부작용이 없고 성공을 해야 돼. 효과를 보고. 그래야지 상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증거가 있고 한 개별적으로 어떻게 사례를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증적, 분석적, 개별적인데 자, 우리는 내가 다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갔어. 그런데 침을 여기다 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다리가 아픈데 왜 여기다 놓지? 사람의 몸은 기와 혈의 흐름으로 이뤘기 때문에 침이 막힌 혈을 뚫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맥 짚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처럼 어떻게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과학적이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이고 종합적이고 철학적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한약은 수천 년을 걸쳐 축적된 경험을 기술 전수하는 것으로 이어와 그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옛것을 답습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특성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과제는 해야 될 일인데 한방이 현대과학적 분석과 약효 검토가 뒤따라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방보다는 양방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과학적 분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그 한방이 좋은 가능성이 있지만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한 번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게 3번에 5번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한약은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경험을 기술 전수하는 그 명맥을 이어와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옛것을 답습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윗글루미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3번에 5번 맞죠? 한약은 옛날에 처방과 비하 흡입 변화된 것이 없다. 아까 그 문장을 요약 정리하면 이 문장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 3번에 5번은 해결이 된 거고요. 자, 여기는 나까지가 문제제기예요. 나까지가. 만약에 가가 서론이고 문제제기면은 전체적으로 양약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양약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 반대로 한약은 이런 식으로 발전해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까지가 얘기고 한방에 대한 얘기로 갈 것 같네요. 그죠? 나가 지금 중심화제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A 그러나 B는 뒷부분을 요약했죠. 그죠? 그러나 다행한 것은 서양의 많은 연구소나 대학들에서 동양 의서를 번역하는 작업과 한방제제, 탕제 등에 대한 연구가 분석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그 결과는 고무적이다. 아, 그럼 동양에 대한 관심 많네. 그죠? 자, 라도 역시 A 그러나 B 구조인데 자, 그에 근거한 실험 결과 아주 확률이 높아 한방의 현대 이야기의 조명은 아주 밝은 분야임이 틀림없다. 그러면 한방은 굉장히 어떻게 서양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가능성이 많아. 한방은 어떻게 현대 이야기 조명이 밝아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현대과학적 뒷받침 없는 우리의 의학, 우리만의 것이고 국제화 개방화 추세 역행에 점차 낙후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자칫 우리만의 것으로 전락하는 수의 비방이 비법 전수야. 비법 전수는 언제까지 한 방에서 비법 전수만 고집하면은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는 일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럼 비법 전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동의보감을 쓴 허준 있죠, 그죠? 허준 스승이 이렇게 얘기해. 얘야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침을 놓고 설사가 나면 어떻게 처방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비법 전수란 말이야. 근데 오늘날 한방은 양방처럼 과학화된 게 없고 여전히 비법 전수만 하고 있으니까 발전하지 못한다.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법 전수 하지 말고 양방처럼 어떻게 현대과학적 분석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구조를 한번 보면은 나까지가 문제제기죠. 문제제기.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 대한 관심, 전망,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비법 전수 하지 말고 양방처럼 현대과학적 분석해야지 국제화 개방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답은 당연히 5번이겠죠. 그죠? 비방으로 한 방에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2번엔 중점적으로 제시된 것은 문제 제기를 찾는 거예요. 서론이 어디까지냐.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5번을 많이 하는데 5번이 아니에요. 그죠?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과학화를 통한 한방의 현대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어때죠? 예를 들면은 한방에서 양방처럼 뭐 그 과학적인 도구 아니면은 실험 도구 뭐 이런 것들을 그 도입하자. 아니면 뭐 그 한의사들이 어떤 식으로 현대화하자. 이런 그 방안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긴 3번이 되죠. 나문단 요약한 내용. 그죠? 현대 과학적 분석과 검토가 뒤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니까 이게 그 문제제기가 되는 거. 자, 그러면은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의 답 5번, 2번의 답 3번, 3번의 답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실전 연습 4회 해볼게요. 자, 이거 역시 내용일치 문제를 한번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예술은 현실을 포착하는 동시에 현실을 초월한다. 아, 그럼 예술은 현실 포착 초월한다. 자, 예술은 특정 계급의 전유물을 대중의 공유로 발전해왔다. 삶에 대한 반성을 이끄는 쾌락이라는 예술의 본질적 기능이다. 반성을 이끄는 게 쾌락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일정한 가치에 따라 예술도 좋은 예술, 나쁜 예술이 있다. 좋은 예술, 나쁜 예술은 아니다. 공리성을 추구하면 오락성을 잃게 되고 오락성을 추구하면 공리성을 잃게 된다. 아,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예술의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 아니면 공리성과 오락성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보를 갖고 들어가셔서 지문 해석하는 데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자, 예술작품이 대량 생산되어 상품으로 주어지는 가장 자주 벌어진 논쟁은 공리성과 오락성에 관한 논쟁이다. 공리성은 예술이 사회적으로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문제와 관련되고 오락성은 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쾌, 즐거움, 재미와 관련된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극장에 정말 야한 포르노처럼 야한 동영상 같은 게 영화로 상영했다고 쳐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거기 가서 봤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자, 우리가 중세 시대에는 예술을 소수 귀족이 즐겼어. 근데 그럴 때는 야하든 뭐라든 상관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날은 예술을 누가 즐겨? 다수 대중이 즐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공리성은 공공한테 이롭냐, 이롭지 않느냐가 교훈적이냐. 그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교훈적이지 않느냐. 근데 오락성은 아닌다. 예술은 그거랑 상관없이 쾌락, 오락, 재미 이런 거랑 연결이 된다. 두 입장이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중세시대는 문제가 안 됐는데 그죠? 사회적으로 예술의 공리성이 문제가 된 것은 누가 프랑스 대혁명의 귀족과 평민이 어떻게 돼 신분이 타파되면서 예술 대중과 만났을 때 그럼 이걸 이렇게 요약해도 돼요. 예술의 공리성이 문제가 된 시기 아니면 공리성과 오락성에 관한 논쟁 둘 다 이제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자 근데 여하튼 근데 우리가 그러면 공리성은 뭐고 오락성은 뭔지 그래서 글쓴이 좋은 예술은 뭐고 나쁜 예술은 뭔지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예상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나에서는 어떤 극단론자들은 예술은 어디까지나 선한 것만 보여줘야 된다. 그럼 공리주의 입장이 있죠. 그죠? 공공한테 이롭고 교훈적이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극단론자들은 아니다. 오락에 불과하다. 그래서 유의는 즐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의적 입장. 그럼 이제 두 입장이 지금 그 상세히 서술된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이제 풀어낸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훌륭한 예술과 나쁜 예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훌륭한 예술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다 주는 거고,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훌륭한 예술에 대한 얘기고, 나쁜 예술은 둘 중에 하나만 갖춘 거겠지. 자,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너무 교훈적이긴 한데, 너무 지루해. 한 시간 그냥 너무 힘들어. 반면에, 뭔가 한 시간 반 훅 갔는데, 돌아보면 뭔 얘기였지? 그냥 재미는 있는데, 아무 메시지가 없어. 그런 경우는 좋은 예술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예술은 두 가지 교훈성과 오락성 둘 다 가져다 주는 거고 나쁜 예술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제 그걸 잘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주제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자유라는 단어예요. 자유. 자, 예술은 곧 이러한 자유로운 행동의 주체이고자 하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한다. 예술은 일상적인 자유를 초월한 자유에 입각하기도 한다.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도 강박성인 현실의 행위, 실제적 행위, 공리성의 계산에서 해방됨으로써 이루어진 특별한 현실 세계이다. 예술가는 종종 예술을 통해 현실을 포착함과 동시에 강박성을 벗어나고 선입견 없는 상태가 다 있는다. 어떤 그 감독이 어떤 이제 독특한 영화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자기의 정신 세계를 표현한 거고죠. 대중들은 또 그 영화를 보는 순간 뭔가 일상에서 벗어난, 그죠? 현실을 또 초월한 어떤 그 정신적 자유를 느낀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특히 좋은 예술이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이자 자유를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예술의 진정한 본질은 자유인데 공리성과 오락성이 제대로 조화가 되면은 이렇게 인간 본질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조를 정리해 주시면은 가가 서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 다, 라, 그 나다가 본론이고 라가 이제 결론인데 자, 결론은 이제 글쓴이는 둘 다를 갖춘 게 진짜 좋은 예술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번 한번 보시면은 2번의 답은 3번이죠. 삶에 대한 반성을 끄는 건 공리성에 대한 얘기인데 반성을 끄는 쾌락이야말로 쾌락은 오락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지금 말장난을 잠깐 해놓은 거예요. 반성을 끄는 공리성과 오락성을 끄는 쾌락이 조화를 때 본질적 기능이다 하면 맞지만 반성을 끄는 거는 쾌락이 아니겠죠. 그죠? 반성을 끄는 거는 공리성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틀린 게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다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3번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죠? 공리성과 오락성이 조화를 때 인간 정신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여기 주제문, 라문단 내용 정리한 거가 되는 거니까 3번이 되는 거죠. 요약하기 실전 연습 5회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경제성장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양적 성장이 있고 질적 성장인데 그걸 이해라고 가셔야 돼요. 자, 양적 성장은 당연히 양에 관한 얘기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이제 선이 공장을 하나 운영을 한다고 치면 노동자 10명에다가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신발을 2,000켤레 생산을 했어. 그래갖고 3천만 원을 벌었다고 쳐봐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늘렸어. 인원을. 그러니까 20명에다가 그 공장을 또 하나 짓고 그래서 이제 4,000개를 생산해갖고 그럼 6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수출이 막혔어. 내가 수출하던 데가. 그럼 이제 양적 성장은 양이 늘어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당연히 뭔가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양이 줄어들면은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질적 성장이라는 건 기술 개발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삼성 반도체 있죠. 삼성 반도체. 삼성 반도체에서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2천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로열티라고 그랬고 미국이나 유럽 애들한테 이 반도체 칩의 기술을 인수해 주거나 아니면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2천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지만 실제로 벌어들이는 거는 걔네한테 로열티를 받고 이러면 몇 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기술 개발인데 이런 것들이 질적 성장에 해당되는 거죠. 질적 성장.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가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을 포린 어페어스지에 아시아 성장의 신화라는 제목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럼 아시아 성장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양적 성장의 예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나 당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련의 급속한 성장은 양적 확대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양적 투입의 증가가 둔화되면 급속히 경제 성장도 멈춘다. 그럼 양적 성장은 양이 늘어나면 좋지만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자, 근데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대부분 기술 개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르다. 그럼 선진국은 질적 향상을 한다는 얘기겠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자, 여기를 동아시아과 경기후퇴의 전망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까지가 경기후퇴고 뒷부분이 전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동아시아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들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경기후퇴를 동아시아 국가는 경기후퇴를 경험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나 당장 전망이 경제 성장이 급격히 낮아진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전망이 나쁘진 않아. 왜? 이런 나라들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럼 글쓴이는 양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당연히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문제 제기가
여기는 좀 한참 뒤에 있어요. 여기 마에 있는 거예요. 그 한국 경제 어려움과 나갈 길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양적 확대를 통한 성장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까지가 한국 경제 어려움이야. 한국 경제 그동안 양적 성장을 했다. 그런데 나갈 길은 결국 기술이 진보에 성장이 이루어진 선진국의 경제로 가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글쓴이는 문제 제기를 왜 여기까지 빼놨을까? 양적 성장이 뭐고 질적 성장이 뭔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앞부분에 설명한 거야. 그리고서 그 중에서도 특히 뭐가 더 중요하다?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강조를 해놓고서 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어려운 이유는 양적 성장을 했는데 이제 질적 성장으로 나가야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좀 내용이 좀 복잡한데 기술 진보의 조건과 문제점이에요. 그럼 조건 여기까지예요. 조건. 기술 진보는 경제 체질을 개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효율성을 증대시키거나 기술 진보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연구 개발을 통해 신기술이 만들어지고 모방을 통해 기존 기술이 개선되기도 하고 창의성이 마련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기술 진보를 위한 그 노력의 촉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이익단체의 영향력이 커진 게 문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럼 결론은 마지막 문단에서 한국 경제 미래는 어떻게 집단의 목소리를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살릴 것인가 달려있다. 이것을 가장 잘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개방화되고 자유화된 시장 경제이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자유화되고 개방화된 시장 경제로 가자 이 얘기가 되죠. 그럼 여기서는 주제문을 맞는 게 찾는다고 치면은 기술 진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반드시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자, 이걸 정리해 주면 양적 성장에 대한 얘기고 질적 성장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국 경제 어려운 이유는 양적 성장했으니까 질적 성장으로 가자. 그죠? 마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주제는 한국 경제는 기술 진보란 질적 성장을 이렇게 자유화되고 개방된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주제 찾는 문제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5번이 되겠죠. 기술 진보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개방화되고 자유화된 시장 경제 체제가 필요하다. 기술 진보를 해서 개방화되고 자유화된 시장 경제로 가자. 이 얘기가 주제문이 되는 거니까 5번이 되는 거죠. 요약하기 실전 1에서 5에 마치겠습니다.